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가장 싸고 튼튼한 길이 바로 강이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독일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라인강은 유럽 경제의 대동맥이라고 불릴 만큼 원유와 석탄과 곡물과 자동차 부품까지 온갖 화물을 묵묵히 실어 나르던 든든한 젖줄이었거든요. 배 한 척이 트럭 수백 대 몫을 한 번에 옮겨주니 독일 제조업이 세계 최강으로 올라선 밑바탕에는 이 조용한 물길이 늘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라인강의 모습을 보면 그 웅장하던 강이 도저히 강이라고 부르기 힘든 처참한 몰골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론든의 오래된 관측탑 기준으로 18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위까지 내려앉으면서 강바닥에 파묻혀 있던 2차 세계대전 시절 불발탄이 밖으로 드러나는 바람에 주민 300여 명이 부랴부랴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심지어 과거에 좌초됐던 화물선의 잔해까지 앙상하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강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진흙 벌판에 가까운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저 여름 한철 반짝 가문 것 아니냐고, 비 몇 번 오면 금방 차오르는 일 아니냐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이 말라붙는다는 건 단순히 백길 하나가 막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이라는 나라의 산업 생산과 전력과 일자리와 국가 재정까지 한꺼번에 흔드는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강물이 왜 이렇게까지 말라버렸는지, 그리고 이 마른 강줄기가 어떻게 우리 물가와 노후 자산에까지 남밀이 아닌 파도로 밀려오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먼저 라인강이 유럽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게부터 짚고 넘어가야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 강은 스위스 알프스에서 발원해서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까지 6개 나라를 관통하며 무려 1233km를 흐르는 어마어마한 물길이거든요. 이 강 하나가 실어 나르는 화물이 연간 3억 톤에 달하고 독일 내륙 수운, 그러니까 배로 옮기는 물류의 약 80%를 이 라인강이 혼자 떠받치고 있어요. 하루에도 대략 400척에 이르는 화물선이 이 강 위를 쉼없이 오르내리며 독일 경제에 피를 돌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강물이 줄어들면 왜 배가 못 다니는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물이 깊어야 무거운 짐을 잔뜩 실은 배가 바닥에 긁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데, 수위가 낮아지면 배가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을 확 줄여야 하거든요. 실제로 이번 가뭄 때 독일 연방하천관리청은 툴룬 지점의 수위가 67cm까지 떨어질 걸로 내다봤고, 카우프 관측소 쪽은 수심이 겨우 25cm, 그러니까 어른 무릎에도 한참 못 미치는 깊이까지 얕아지고 말았어요. 이 정도면 사실상 큰 배는 아예 단일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인 거죠. 이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로 이어지는지 보면 정말 아찔한데요. 네덜란드의 한 선박업자는 원래 5,000톤을 싣고 다니던 배에 이제는 겨우 1,200톤밖에 못 싣는다고 하소연했거든요. 원래 한 번에 옮기던 짐을 이제 4번, 5번에 나눠 날라야 한다는 뜻이니까 같은 양의 화물을 옮기는 데 드는 배와 사람과 기름값이 몇 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물류업체들은 여기에 갈수기 할증료라는 웃돈까지 붙이기 시작했고, 듀스부르크 같은 항구에서는 큰 배가 싣고 온 짐을 작은 배로 옮겨 실는 환적 작업까지 벌어지면서 비용과 시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말았어요.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트럭이나 기차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숫자를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보면 그게 왜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지 금방 드러나거든요. 화물선 한 척이 나르던 짐을 트럭으로 대체하려면 수백 대의 트럭이 줄지어 고속도로를 메워야 하는데, 독일 고속도로는 이미 물류 트럭으로 포화 상태에 가깝고 트럭 운전기사도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에요. 기차 역시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대로만 움직이니 갑자기 강에서 빠져나온 어마어마한 물량을 하루아침에 다 받아낼 여유 같은 건 애초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라인강이라는 값싸고 대용량인 물길이 막혀버리면 그 짐이 갈 곳을 잃고 도로와 철도로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전체 물류비가 통째로 뛰어오르는 구조인 거예요. 배로 옮기면 톤당 몇 푼 안 들던 짐이 트럭으로 옮기는 순간 몇 배로 비싸지니까요. 이 늘어난 비용은 결국 물건을 만드는 기업의 원가에 그대로 얹히고, 그 원가는 다시 제품 가격에 붙어서 소비자에게 넘어오게 돼요. 강바닥이 드러난 사건 하나가 저 멀리 떨어진 우리 장바구니 물가로까지 조용히 연결되는 첫 번째 고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물류마비가 독일 산업 생산에 실제로 얼마나 큰 상처를 내는지도 숫자로 확인이 되거든요.
라인강은 미국 뉴욕타임스가 1880년 공식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수위라고 보도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고, 독일의 대표적 경제 연구기관인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이번 같은 저수위가 이어지면 독일 산업 생산이 약 1%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1%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세계 3위권 경제 대국의 산업 생산 1%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실제로 비슷한 가뭄이 있었던 2018년에도 독일 산업 생산이 0.3%가량 줄어든 전례가 있었어요. 특히 라인강 물길에 목을 메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 상황이 더 실감나요. 세계적인 철강회사 티센크루프나 거대 화학기업 바스프 같은 곳들은 원료와 제품을 강으로 실어 나르는 비중이 워낙 커서 강물이 마르면 공장 가동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화학 공장은 원료가 제때 안 들어오면 라인 전체를 멈춰 세워야 하고, 철강 공장은 무거운 원자재를 트럭으로 옮기는 순간 수지가 안 맞아 버려요. 독일 정부가 이번 가뭄으로 성장률이 최대 0.4%포인트까지 깎일 수 있다고 본 것도 바로 이런 산업 현장의 비명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가 라인강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무서운 대목이에요. 같은 시기 유럽을 덮친 폭염과 가뭄은 서유럽과 그리스 곳곳에 산불을 번지게 했고, 물이 마르면서 전력 공급까지 위태롭게 만들었거든요. 루마니아와 헝가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시키는 냉각수가 부족해지면서 전력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고, 특히 헝가리에서는 나라의 하나뿐인 원전이 셧다운, 그러니까 아예 멈춰서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까지 몰렸어요. 원전은 강물을 끌어다 뜨거운 노심을 시키는데 그 강물 자체가 말라버리니 발전소가 손발이 묶여버린 셈이에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젖줄 포강도 최저 수위로 바닥을 드러내면서 물류만이 아니라 농업까지 직격탄을 맞고 말았어요. 강물이 있어야 논밭에 물을 대는데 그 물이 사라지니 곡물과 채소 수확이 줄고, 그건 곧 유럽 전역의 식탁 물가를 밀어 올리는 압력으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겪는 건 단순한 백길 문제가 아니라 물류와 전력과 농업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위기인 거예요. 하나가 삐끗하면 다른 하나가 무너지고, 그게 또 다른 곳으로 번지는 도미노가 유럽 대륙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히 답답한데, 정작 이 가뭄이 왜 이렇게까지 치명적인지를 이해하려면 시선을 조금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해요. 사실 이번 가뭄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하필 독일 제조업이 이미 뿌리부터 심하게 흔들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정면으로 강타했다는 데 있거든요. 튼튼한 몸에 감기가 걸린 것과 이미 큰 병을 앓던 환자가 감기까지 겹친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지금 독일 제조업의 상태가 딱 후자에 가까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독일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강물이 마르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폭스바겐 그룹의 대규모 감원이에요. 폭스바겐은 한때 최대 10만에서 12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력의 약 15%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고, 하노버와 츠비카우, 엠덴, 그리고 아우디의 네카르줄름까지 독일 내 공장 4곳에 폐쇄를 저울질했어요. 투자 규모도 1,800억 유로에서 1,350억 유로로 확 줄였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 1991년 미국 GM이 7만 4천 명을 감원했던 것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어요. 물론 이 계획이 그대로 다 실행된 건 아니지만 노사협상 끝에도 폭스바겐은 독일 내에서 연내 1만 9천 명, 그리고 2030년까지 2만 8천 명을 줄이기로 확정했고, 독일 공장의 비용을 20% 이상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시도 여기에 가세해서 주로 독일 모빌리티 부문을 중심으로 1만 3천 명을 추가로 줄이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전 세계 직원이 41만 8천 명에 이르는 거대 기업 보시마저 인력을 덜어내야 할 만큼 독일 산업의 밑바닥에서 찬바람이 불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왜 하필 자동차냐고 궁금하실 텐데, 독일 전체 산업 매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거든요. 자동차 한 산업이 기침을 하면 독일 경제 전체가 몸살을 앓는 구조인 거예요. BMW도 인력을 5%가량 줄이기로 했고,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예산을 조이며 노사 협상에 들어갔어요.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한 거죠. 감원 도미노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럼 이 튼튼하던 독일 자동차가 왜 갑자기 이 지경이 됐을까요? 겉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뜯어보면 세 가지 힘이 동시에 독일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전기차 전환이 예상보다 훨씬 더뎠다는 점이에요.
독일은 내연기관 엔진을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였지만 배터리와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속도가 느렸고 그 사이 시장의 흐름이 저만치 앞서가 버린 거예요. 뭉툭한 만년필로 평생 최고의 글씨를 쓰던 장인이 갑자기 태블릿에 그림을 그리라는 요구를 받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중국의 무서운 추격이에요. 중국은 이미 8년 연속 독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일 만큼 독일 경제와 깊이 얽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단순한 시장을 넘어 강력한 경쟁자로 올라섰다는 데 있거든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의 기세가 대단해서 유럽으로 수입되는 전기차 5대 중 2대가 중국산일 정도예요. 값싸고 성능도 제법 괜찮은 중국 전기차가 유럽 안방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독일 자동차의 텃밭이었던 유럽 시장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는 미국이 들고 나온 관세 전쟁이에요.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붙는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독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 하나가 통째로 불안해진 거예요. 이 세 가지 힘, 그러니까 더딘 전기차 전환과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관세라는 세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와중에 라인강까지 말라붙으며 물류비가 폭등한 거예요. 원래도 힘겹게 버티던 독일 제조업의 등에 마른 강줄기라는 커다란 짐이 하나 더 얹힌 셈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독일에서는 1년 사이에 무려 11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 감원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 업종에서 나왔어요. 독일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EU 평균이 플러스 0.2%였던 걸 생각하면 유럽 안에서도 독일만 유독 뒤처지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3년 연속 역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말았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때 라인강의 기적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독일에서 지금은 웃지 못할 풍경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전기차 충전소에 구리 케이블을 훔쳐가는 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케이블 하나 복구하는데 3,000유로 이상이 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첨단 전기차를 밀던 나라에서 정작 충전조차 제대로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좀도둑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나빠지고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사회 밑바닥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위기는 독일 국경을 넘어 이웃 프랑스로도 고스란히 번지고 있어요. 프랑스는 지금 국가 부채가 3조 3천억 유로에 달하는데 이게 국내 총생산 대비 114.1%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나라가 한 해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복지 예산이 GDP 대비 31.3%로 EU 평균인 26.8%를 훌쩍 넘어서면서 재정을 줄이려는 정부와 그걸 지키려는 국민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모든 걸 마비시키자는 구호를 내건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정부는 경찰 8만 명을 배치해야 할 만큼 나라 전체가 술렁였거든요. 불안이 커지자 프랑스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금 거래가 41%나 급증했다는 통계가 그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도 독일과 똑같이 금속절도가 문제가 됐는데 유로스타 열차의 구리 케이블 600m가 도난당하면서 6편의 열차가 취소됐고 스페인에서는 고속열차가 멈춰서면서 1만 명 넘는 승객이 발이 묶이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유럽의 자존심이던 철도망마저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저 멀리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남의 나라 불행으로만 보면 정작 우리가 챙겨야 할 진짜 중요한 그림을 놓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의 구조가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약점과 놀라울 만큼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독일의 20%보다 오히려 더 높거든요.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점에서 우리는 독일보다 더 제조업에 기대고 있는 셈이에요. 게다가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역시 중국의 무서운 추격과 미국의 관세 압박이라는 독일이 지금 얻어맞고 있는 바로 그 두 개의 주먹 앞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어요. 독일이 중국 전기차에 안방을 내주고 있는 그 장면이 몇 년 뒤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예고편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구 구조까지 겹치면 이야기가 더 무거워져요. 독일도 고령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거든요.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제조업 경쟁력마저 흔들리면 나라 전체의 성장 엔진이 서서히 식어가는 거예요. 독일이 3년 연속 역성장을 걱정하는 지금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강 건너불이 아니라 미리 들여다보는 거울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위기를 통쾌하게 구경할 게 아니라 차분하게 뜯어보며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럼 이 흐름이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도 짚어볼게요. 유럽의 물류비가 오르고 산업 생산이 흔들리면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제품과 부품, 기계류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 물건을 사다 쓰는 우리 기업들의 원가도 함께 올라가거든요. 그 원가는 결국 우리가 사는 제품 가격에 얹히니까 유럽의 마른 강줄기가 몇 달이 건너 우리 물가에 조용히 얹히는 거예요. 반대로 유럽 경제가 얼어붙어 소비가 줄면 유럽의 물건을 파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그건 다시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월급과 일자리로 이어지고요. 부동산과 노후 자산 쪽으로도 신호는 이어져요. 베를린에서는 지난 4년간 월세가 30에서 40%나 뛰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안정적인 주거를 향한 수요가 몰리고 자산 가격이 요동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금을 사들인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경제의 큰 물줄기가 흔들릴 때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다음 파도가 어디서 밀려올지 어렴풋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흐름을 읽는 눈이 결국 내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그림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어떤 종목을 사라거나 어떤 부동산을 팔라는 식의 성급한 조언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각자의 형평과 판단에 맡겨야 하는 영역이니까요. 다만 오늘 이야기에서 꼭 챙겨가셨으면 하는 건 세상의 위기는 늘 한 가지 원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겹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라인강의 가뭄 하나만으로는 독일이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병들어 있던 제조업 위에 가뭄이 겹쳤기 때문에 위기가 증폭된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개인의 살림도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의 소득원이나 하나의 자산에만 모든 걸 걸어두면 예상치 못한 파도 하나에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독일이 자동차 하나에 20%를 걸었다가 함께 휘청인 것처럼요. 반대로 소득과 자산을 여러 갈래로 나눠두고 세상의 큰 흐름을 꾸준히 살피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그나마 덜 흔들리며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마른 강을 보며 미리 다른 길을 준비했던 물류업자와 강만 믿고 있다가 발이 묶인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결국 오늘 라인강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 챙겨야 할 것은 유럽이 힘들어졌다는 통쾌함도 아니고 우리도 위험하다는 막연한 불안도 아니에요. 강물 하나가 마른 사건이 물류와 산업과 일자리와 국가 재정을 거쳐 저 멀리 우리 물가와 노후 자산에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읽어내는 눈이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촘촘하게 얽혀 있고 그 연결을 먼저 읽는 사람이 다음 파도를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 흐름을 읽는 작은 눈이 되었길 바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유럽의 이 복합 위기가 정말 그들만의 문제로 끝날지 아니면 몇 년 뒤 우리 앞에 닥칠 예고편일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복잡한 세상의 흐름을 차분하게 읽어드리는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테니 오늘도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